새로 부임한 CEO가 회사의 핵심 부서들이 전부 자신을 반대하는 이사회의 특정 세력에게 장악된 상황을 마주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인사권도 없고 예산 통제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CEO가 아무도 모르게 자신만의 최정예 특별 프로젝트 팀을 만드는 겁니다. 아하. 독립된 예산, 자신만의 규칙, 그리고 별도의 본부까지 갖춘 팀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볼 자료는 정조시대 군사개혁의 심장, 장용영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어떻게 정조가 그 막강한 기득권 세력이 장악한 군대를 무력화시키고 오직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조선 최강의 부대를 만들었는지 그 천재적인 전략을 파헤쳐보는 거죠.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크게 세 가지 핵심 질문을 따라가 볼 겁니다. 첫째, 정조는 왜 그리고 어떻게 자신만의 군대를 만들어야만 했는가? 둘째. 무엇이 장용영을 당시 최강의 특수부대로 만들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군대를 먹여 살린 그 놀라운 자립 시스템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정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 상황이 그야말로 칼끝이 턱 밑에 겨누어진 형국이었다. 뭐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당시 조선의 중앙군이었던 오군영이 이름만 국군이지 사실상 특정 정치 세력, 그러니까 노론의 사병이나 다름없었다고요. 이건 좀 충격적인데 왕이 자기 군대를 통제할 수 없었다는 게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었나요? 네,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그게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아, 현실이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요. 이 오군영 체제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됐다라기보다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큰 전쟁을 거치면서 필요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진 조직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기형적으로 합쳐진 결과라는 겁니다. 아, 원래부터 그렇던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숙종 시대를 거치며 군 지휘골이 완전히 노론 세력에게 넘어가 버린 거죠. 수도 방위와 국경 수비를 책임져야 할 핵심 전력이 사실상 잠재적인 쿠데타 세력이었던 셈입니다. 정조는 이걸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을 손보는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는 상황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치밀하고 단계적이에요. 처음에는 수기소라는 작은 경호팀으로 시작해서 네, 아주 작게 시작했죠. 그러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사당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장용위를 창설하고 마침내 국가 공식 군대인 장용영으로 키워내죠. 바로 그 점이 정조의 치밀함입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군대를 만들겠다 선포했다면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을 거예요. 그랬겠죠. 작은 친위대로 시작해서 누구도 반대하기 힘든 효라는 명분을 내세워 규모를 키우고 마지막에는 국가 방위체제의 일부로 공식화시키는 아주 점진적이고 영리한 전략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전략의 핵심이 바로 이원화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보내주신 지휘 통제도를 보면 장용영이 사울의 내영과 수원의 외영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거든요. 네, 내영과 외영. 이걸 단순히 그냥 두 개의 부대로 나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었을까요? 이건 정조의 위험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영은 수도 한복판에서 기존 오군영을 견제하고 왕을 직접 호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 수도 안에서요? 네, 비유하자면 경쟁 세력이 장악한 본사 건물 안에 내 직속 감사팀이자 경호팀을 배치한 겁니다. 내부의 위협을 감시하고 억제하는 정치적 균형추였던 셈이죠. 알겠습니다. 내용이 내부의 적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면 수원의 외형은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수원에 거대한 야전군을 두는 건 엄청난 도발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정조가 그런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외형을 키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외영의 창설은 정조의 가장 대담한 승부수였습니다. 승부수요? 네, 외영은 단순한 수비부대가 아니라 정조의 혁명군 기지이자 강력한 기동타격대였습니다. 유사시 한양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남쪽에서 즉각 수도로 진격해 반란 세력을 진압할 수 있는 위치에 자신만의 칼을 숨겨둔 겁니다. 와, 외영은 내영보다 훨씬 공격적인 기병부대, 즉 친군 위를 중심으로 편성된 걸 알 수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이것은 정조가 단순히 왕절을 지키는 걸 넘어서 자신의 개혁 의지를 힘으로 관철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죠. 자, 이렇게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군대라는 하드웨어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숫자나 충성심만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죠. 이들을 최강으로 만들어줄 소프트웨어가 필요했을 텐데요. 그 비결이 바로 이 한 권의 책, 무해도 보통지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해도보 통지는 단순한 무술 교본이 아닙니다. 이건 조선판 통합 전투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통합 전투교리. 네. 당대 최고의 실학자였던 이덕무, 박제가 같은 브레인들과 조선 최고의 무사 백동수 같은 실전 전문가가 협업해서 만든 그야말로 이론과 실전이 결합된 완벽한 전투 매뉴얼이었죠. 이 책의 철학이 개방성과 실용성이라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정조가 오랑캐의 기술이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취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고요. 맞습니다. 당시 성리학적 명분에 얽매여 있던 시대 분위기를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인 발상이었죠. 정말 그러네요. 우리를 가장 괴롭혔던 일본의 검술, 외검이나 청나라 기병의 무기술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분석하고요. 우리 실정에 맞게 개량해서 24기라는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재창조했습니다. 적의 강점을 배워서 적을 이긴다. 아주 실용적인 접근법이었네요. 지극히 실용적인 접근법이었죠. 보내주신 자료의 그림들을 보니 정말 다채롭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죠. 제1권 찌르는 무예를 보면 길이가 4.5m에 달하는 장창이 눈에 띄네요. 와, 4.5m요? 네, 이걸로 적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거죠. 또 낭선이라는 무기는 정말 독특하게 생겼는데 날카로운 가지가 11개나 달린 대나무 창이에요. 아, 그 그림 봤습니다. 이걸로 적의 시야를 가리면서 공격한다고 하니 마치 거대한 가시숲이 밀려오는 듯한 공포감을 줬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장병기들이 밀집 대형을 이루면 당시 전장의 주력인 기병의 돌격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왜군을 상대로 재미를 봤던 전술을 우리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하고 발전시킨 겁니다. 개개인의 무용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싸우는 군대의 시작이었죠. 근접전 기술도 흥미롭습니다. 쌍소두 같은 강력한 양손 칼로 적의 갑옷을 부수고 심지어 일본의 사계 유파 검술까지 분석해서 수록한 외검으로 빠르고 정교하게 대응한다. 네네. 그런데 기병 전술의 부활은 조금 의외입니다. 당시에는 조총 같은 화기가 점점 중요해지던 시기 아니었나요? 기병을 다시 키우는 게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은 아니었을까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정조가 부활시킨 기병은 과거의 돌격 기병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죠? 특히 제사관에 나오는 마상제는요. 이게 서커스 같은 고개가 아니었어요. 말 위에서 몸을 옆으로 숨기거나 거꾸로 서면서 적의 총탄을 피하는 실전 생존 기술이었죠. 와, 그게 가능합니까? 실록 기록을 보면 장용영 기병들이 얼음이 깔린 도랑을 평지처럼 달렸다고 묘사될 정도였으니까요. 그 기동력은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조는 화기의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빠르고 강력한 기동 타격대의 필요성을 정확히 꿰뚫어 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무예도 보통지는 창과 칼을 든 보병, 말을 탄 기병, 활과 총을 든 원거리 사수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제병협동 전술의 교리서였습니다. 아, 이걸 통해 장용영은 개인의 용맹에 의존하던 중세적 군대에서 표준화된 훈련 체계를 갖춘 근대적 정예군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최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춘 군대. 그런데 이런 최정의 군대를 유지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문제죠, 항상. 정조들이 장악한 국가 재정에 손을 벌릴 수도 없었을 테고요. 도대체 이 돈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쩌면 이게 정조 교육의 가장 천재적인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경제적 자립이었습니다. 종조는 수원 화성 근처의 황무지를 개간해서 대유둔전이라는 거대한 국영농장을 만듭니다. 둔전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을 오직 장용영의 운영자금으로만 쓰도록 제도화했죠. 아,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군량매를 조달하기 위한 농장이 아니었군요. 정조가 자신만의 독립 예산을 확보한 거네요. 그렇죠. 이건 정적들의 돈줄에서 벗어나겠다는 일종의 재정 독립 선언이라고 봐도 될까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대유둔전에서 쌀 한 가마니가 더 생산될수록 정조는 국고를 장악한 대신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와,
군대를 국가 재정을 축내는 조직이 아니라 스스로 부를 창출하고 국가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자산으로 탈바꿈시킨 거죠. 심지어 흉년에는 군량미를 풀어서 백성을 구제하기도 했다고요. 네, 군대가 민심까지 얻게 되는 효과도 있었던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놀랐던 건 단순히 농사만 지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석가라는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저수지가 아니더군요. 아, 만석거. 네, 이건 정조의 실용주의적 면모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설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만석의 쌀을 더 생산하게 해주는 수로라는 이름처럼요. 최첨단 수리공법을 동원해서 가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아하. 이로써 장용용의 재정 기반은 그 어떤 정치적, 환경적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완벽한 경제적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군사 요새 수원 화성이군요. 그렇습니다. 화성은 단순한 성이 아니라 동서양의 기술이 결합된 하나의 거대한 무기였다고요. 맞습니다. 화성은 장용용 외영의 심장이자 정조의 개혁 철학이 집대성된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공심돈을 한번 보시죠. 공심돈이요? 성벽 바깥으로 튀어나온 3층짜리 감시탑인데 속이 비어있고 내부에 계단이 있어서 병사들이 층을 오르내리면서 사방으로 총과 포를 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전에 콘크리트 토치카나 기관총 진지 같은 개념을 이미 200년 전에 구현한 겁니다. 정말 놀랍네요. 성문을 이중으로 감싼 옹성은 적을 도가내든 쥐로 만들고 성벽 곳곳에 튀어나온 치성은 사각지대를 없애 십자포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설명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격 시스템으로 작동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화성은 방어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도록 설계된 과학의 결정체였습니다. 장용영 군사들은 이 요새를 거점으로 훨씬 적은 병력으로도 대규모 적군을 효과적으로 격퇴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의 정점을 보여준 이벤트가 바로 1795년의 을묘원행입니다. 어머니 해경공 홍씨의 회겁변의 명분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장용영의 위용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였죠. 그렇죠. 그 목적이 분명했죠. 특히 밤에 펼쳐진 야간 군사 훈련, 야조는 그야말로 압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야간 훈련은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지휘 통제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현대 군대에서도 가장 어려운 훈련 중 하나죠. 그렇죠, 어두우니까요. 그런데 정조는 이걸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천 명의 군사를 움직인 것은 바로 빛과 소리였습니다. 빛과 소리요? 5.7km에 달하는 성곽 전체의 횃불을 밝혀 대나처럼 만들고요. 횃불의 움직임과 불화살, 그리고 북과 나팔 소리 같은 신호체계로 수천 명의 군대를 일사불란하게 지휘했습니다. 국왕의 최고 지휘가 시각 신호인 횃불과 청각 신호인 나팔로 나뉘어서 각 부대에 전달되는 방식이었네요. 정말 정교합니다. 네, 매우 체계적이었죠. 당시 이걸 지켜보던 정적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저 왕의 반대편에 서서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신하를 상상해 봅니다. 어땠을까요? 수년간 준비했던 비밀 계획과 야망이 하룻밤의 불꽃놀이 앞에 전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거대한 규모의 심리전이었네요. 정확합니다. 야주는 현대전의 C4I, 즉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원시적 형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와, 어둠 속에서도 완벽한 지휘 통제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 장엄한 광경은 백성들에게는 왕권에 대한 경외심을, 그리고 정조의 정적들에게는 왕의 군대에는 감히 대항할 수 없다는 서늘하고도 명백한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정조의 군사개혁이 마침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화려한 선포식이었군요. 바로 그랬던 셈이죠. 하지만 역사는 정조에게 더 이상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800년 정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그가 평생을 바쳐 만든 장용영은 불과 2년 만에 해체되고 맙니다. 네, 너무나도 허무하게요. 모든 개혁이 물거품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정조의 장용용은 시대를 너무 앞서간 미안의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가 사라졌을 때 시스템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경고일까요? 그러게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여러 조직과 시스템을 돌아볼 때 리더십과 시스템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개혁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장용영의 독립 예산만으로는 부족했을 텐데요. 정주는 과연 이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그게 또 하나의 미스터리죠. 다음 시간에는 정조가 자신만의 개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펼쳤던 상업과 무역을 아우르는 놀라운 경제 정책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